다음으로 직권 진행주의, 절차 진행은 당사자에 의해서 주도되는 게 아니라 법원의 직권으로 진행된다. 예컨대 송달이라든지 기일이라든지 변론을 병합한다든지 변론을 종결한다든지 종결돼서 판결을 하려는데 당사자가 아차 싶어서 뭐 좀 더 얘기하고 싶다고 해서 종결된 것을 다시 열어달라는 게 변론의 재개라는 어떤 제도가 있죠. 142조에 보면 있는데 이건 당사자가 원한다고 해서 그럼 해줄 수 있느냐 해서 지금 보면은 직권적인 진행이니까 꼭 들어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해도 법원이 필요에 의해서 재개하느냐는 법원의 재량이지 당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당사자의 절차 보장에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가급적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당사자를 배려해줘라. 지금 이러한 것은 직권적인 부분서는 주도가 법원에 의해서 한다라는 게 기본 개념이지만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당사자한테 사건의 실질적인 것은 당사자한테 주도권을 주고 법원이 성명권 등을 행사해서 보완을 해주는데 반면 이런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지만 당사자 입장을 좀 배려해줘라. 거꾸로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배려해주라는 게 내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을 강조하는 거죠. 그렇죠? 당사자와 법원이 역할을 분담하는데 그 역할 분담하는 원리나 원칙에 대해서 역할 분담의 원리 원칙에 대해서 우리가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을 썼고 그 다음에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에 대해서 변론주의라는 이야기를 썼고 그 다음에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는 오히려 법원에게 주도권이 있는 직권진행주의라는 용어를 썼어요. 다시 정리해 본다면 앞에 가서 보면 나오는데 소송의 이용 개시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처분권주의, 그 다음에 소송자료의 수집 제출에 대해서는 역시 당사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변론주의가 법원과 당사자의 기능 분담 내지는 역할 분담에 있어서 민사소송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 반면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주도하는 직권진행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온다면 직권으로 이제 절차가 진행되는데 그럼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소송지휘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소송지휘권. 그래서 법원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소송지휘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이게 구현되고 있느냐? 어떻게 구현되고 있느냐? 절차 진행에 대해서 또는 심리의 집중에 대해서 또는 심리의 정리에 대해서 굳이 뭐 이렇게 카테고리를 분류했을 뿐이지 뭐 이게 그냥 절대적인 구별의 어떤 제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내가 분류를 했는데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즉 소송지휘로서 기일을 지정한다라는 거죠. 기일을 그러니까 변론 기일을 지정한다. 그럼 첫 번째 변론 기일은 이제 당사자가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에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한 상황에서 첫 번째 변론 기일이 지정되니까 만약에 당사자가 첫날 변론 기일에 무슨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변론 기일이 법원이 지정해서 소송지휘권의 내용으로 지정되지만 당사자가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당사자가 기일 변경을 요청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기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당사자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 법원이 이제 지정된 것에 따르는 게 오히려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첫 번째 변론 기일만은 이제 당사자가 급작스럽게 어느 기일에 출석해서 변론을 하라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기일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한편 심리의 집중이란 카테고리에서 소송지휘권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예컨대 변론 준비 절차를 실시할 것을 법원이 판단하겠죠. 그 다음에 심리의 정리라는 뭐 이런 제목을 달았는데 변론을 분리하거나 변론을 제한하거나 변론을 병합한다 라는 한자 뉘앙스의 용어 알겠죠? 분리하거나 제한하거나 병합하거나. 특히 이 변론을 병합하는 것은 우리가 소의 객관적 병합 내지는 청구의 병합이라는 그 조문을 앞에서 봤는데, 객관적 병합은 즉 청구의 병합은 원고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두 개의 소송 대상을 병합해서 낸다, 또는 후발적으로 소 변경을 해서 후발적으로 객관적 병합, 청구의 병합이 일어난다의 개념이죠. 그런 개념인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때의 변론의 병합은 법원이 두 사건을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법원이 재량에 의해서 병합을 하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니까 변론의 병합은 법원이 주도해서 하는 개념의 복수의 청구를 합친다라는 의미이고, 소의 객관적 병합 내지는 청구의 이제 변경에 따른 후발적인 병합, 할 때의 병합이 나오지만 그때의 병합은 당사자가 주도해서 하는 병합일 때 소의 객관적 병합 내지는 청구의 병합, 이런 개념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도 개념이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소송 절차 진행에 대해서 법원의 소송 지휘권의 내용으로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변론기일 지정부터 그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의 실시, 그다음에 변론의 분리, 제한, 병합, 이런 개념을 이해해 두면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소송 지휘권의 내용이고, 그래서 첫 변론기일은 그 가운데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바꾸는 것이 허용된다라는 게 165조 2항에 있죠. 165조 2항을 보면 첫 변론기일은, 왜냐하면 그냥 생각해 보면 돼요. 첫 변론기일은 갑자기 당사자가, 완전한 의미의 갑자기는 아니지만 당사자가 어떤 상황이 반영되지 아니한 채 법원이 딱 정해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당사자가 바꿀 수 있는 필요성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바꿀 수가 있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정에서 다음 변론기일이 언제다라고 하면서 얘기할 때, 정해질 때 보통은 그날 힘듭니다. 보통은 그렇게까지 당사자가 그날 뭔가 힘든다 이렇게까지 못하고 오늘 수업한다면 그냥 끌려 나와서 하는 수밖에 없죠. 와, 그날 못하겠다, 뭐 시험이 내일이다, 뭐 이런 거가 법정에서 이렇게 제대로 말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 둘째, 셋째 기일은 애초에 변론기일 잡을 때 그날 좀 힘듭니다 라고 해서 뭐 이렇게 애초부터 이렇게 감안한 기일이 정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 뭐 그냥 일방적으로 변론기일 다음 이제 언제 열겠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변론기일은 이제 그랬으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뭐라고 불만이 있다든지 그날 오기가 힘든 상황을 반영해서 이렇게 잡도록 하지 않은 이상, 잡고 나서 나중에 기일을 바꾸려고 할 때, 이 두 번째 기일부터는 이제 첫 번째 변론기일과 달라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법원의 허가를 통해서만 바꿀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변론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바꿀 수 있지만, 두 번째 변론기일 다음부터는 현저한 사유를 뭔가 법원한테 납득할 사유를 얘기해서 허가를 받아서 바꾸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일의 지정에 대해서 165조가 관련되는 조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다음에 변론 준비 절차, 그다음에 변론의 분리, 제한, 병합, 여기에 있어서 뭐 변론을 제기하는 것까지도 뭐 아울러 생각해 보면 되겠죠. 142조인가에 보면 변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법원의 재량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변론을 종결했다가 마무리했는데, 그래서 판결을 선고하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좀 챙겨볼 게 있다라고 해서 변론을 제기하는데, 이 변론의 제기도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면 법원이 갖고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에서는 변론을 종결했는데 뭔가 조금 더 말하고 싶고 따지고 싶은 게 있을 때 법원에
변론을 제기해달라라고 했을 때 법원이 변론을 제기해줄 의무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법원의 자체의 재량이니까. 근데 최근 판례 보면 그게 결국은 내가 주장하던 것은 이런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 분담에 있어서 내가 민사헌법에서 주도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은 당사자의 절차 보장이니까 변론 제기에 대해서 나의 생각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당사자가 원한다면 가급적 해줘라라는 게 당사자의 절차 보장과 관련돼서 나의 입장인데 이 변론의 재개 등도 결국은 법원이 주도적으로 하니까 당사자가 재개 신청을 했을 때 법원이 구속돼서 해줘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그냥 그것을 갖다가 강력하게 고수하느냐에 대해서 나는 조금 융통성 있게 가급적 들어줘라 라고 하는데 법원의 입장에서는 이게 또 소송 끝내려고 하는데 트집 잡으면서 뭔가 시간을 끌거나 하려는 이런 류의 재개 신청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리 호락호락하게 해주지 않는데 최근에 그래서 판례를 보면 그렇지만 많이 융통성 있게 해줘라. 즉 그 변론을 재개해서 심리해 받고자 하는 새로운 주장이 그냥 다 쓸데없다라고 치부해서 열어주느냐 아니냐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그게 이 사건의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판례를 보면 관건적 사실이라고 그래. 관건 뭐 키포인트 뭐 이런 의미겠죠. 관건적 사실일 때는 열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무적인 입장의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가 변론을 재개 신청했을 때 대해서 재량인 것은 원칙으로 맞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어떤 이 소송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 관건적 사실일 때는 재개해줘야 된다라는 판례 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해를 하고요. 그다음 이러한 이제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때 그림에서 한번 이야기해 줬는데 이 직권 진행에 대해서 당사자 측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종래의 책문권이라고 그래서 지금 절차에 관한 이의할 수 있는 권리라고 그래서 절차 이의권이 인정되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한번 한 바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서 보면 여기요. 절차 이의권이란 말 여기 151조의 책문권 종래 용어로 이 부분. 그러니까 변론주의에 대한 당사자한테 변론주의로 맡겨준 것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하려고 성명권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이 있다. 한편 절차 진행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진행하는데 당사자 측으로부터 뭔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절차 이의권이다.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뭐 법정에서 벌어지는 데 대해서 당사자 변호사가 뭐 이의 있습니다. 약간 드라마적인 그런 프로를 보면 그런 용어가 나오는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 용어가 종래 책문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책문권. 그 성명권하고 또 구별을 헷갈리지 말아요. 책문권인데 용어가 좀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절차에 대한 이의권,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의권 그런 표현을 써요. 책문권, 이의권. 그래서 당사자가 그것을 갖다가 좀 챙길 수 있는 최근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을 이의권이라고 해서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 절차 이의권에 의해서 당사자가 법원의 직권적인 진행에 대해서 뭔가 불만을 표현할 수 있는 제도가 있긴 한데 이 151조를 보면 절차 이의권을 적극적 의미로 규율하고 있지 않다라는 류의 문구가 나와요. 교과서에. 그 말은 뭐냐면 이의권을 포기하거나 이의권을 상실했다 이런 측면으로 규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의권을 행사해서 뭔가 그 법원의 진행을 꼬투리 잡아서 무너뜨린다라는 측면으로 한 게 아니라 네가 포기하거나 또는 가만히 있으면 법원이 잘못한 절차 진행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냥 치유된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조문이 되어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1조를 보면 절차 이의권을 포기하거나
절차 이익권을 상실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편 그렇더라도 법원의 진행에 대해서 당사자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그 절차 진행의 규정이 임의 규정일 때만 그런 것이다 라는 또 표현이 따라와요. 그런 말이 따라오는데 여기 보세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는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다. 크게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 있다. 이 훈시 규정은 한자 뉘앙스에서 다른 말로 우리가 한다면 직무 규정이라고 해서 직무상 지켰으면 하는 정도로 규율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래서 예컨대 뭐 변론을 종결해서 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이제 당사자한테 송달하고 할 때 다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소재기부터 판결은 뭐 얼마 정도 내에 해라. 그다음에 이제 판결을 선고하고 당사자한테 송달은 뭐 2주 정도 만에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규정이 지켜지면 좋겠지만 안 지켜졌을 때 당사자가 가만히 문제 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부분서 그것은 그런 효력과도 관계없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법원이 지켜서 안 지켜서 효력에 좌지우지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효력 규정, 직무 규정이라고 하고 당사자의 이제 대상이 이런 문제 삼는 대상이 되는 것은 그런 훈시 규정은 안 지킨다고 뭐 문제될 것조차도 없고 일단 그거와 반대되는 개념인 위에 효력 규정이 일단 문제되는데 이 효력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 그 효력이 이제 적법하냐 또는 무효이냐 뭐 이런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 가운데 강행 규정은 설사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책문권 즉 절차 이익권이 포기 상실됐다라는 개념이 투입돼서 괜찮으냐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아요. 강행 규정은. 반면 그 효력 규정 속에서 임의 규정은 그런 대상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임의 규정이 절차 이익권의 포기 상실의 대상이 된다라는 설명을 읽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으로 나뉜다. 효력 규정 속에서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으로 나뉜다는 이 그림은 효력 규정은 그 효력에 관계되는 거예요. 훈시 규정은 그것을 어긋났더라도 문제가 뭐 적법하냐 이런 문제로 들어가는 필요도 없는 규정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훈시 규정은 판결이 선고되고 뭐 송달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라. 뭐 판결은 이제 뭐 소재기 때부터 언제까지 해라. 라는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할 때 직무 규정이다. 라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훈시 규정이에요. 한편 이게 대응되는 것이 이거와 대응되는 것이 효력 규정인데 효력 규정 속에는 효력 그 자체가 지켜져야 되는 것을 절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라고 하고 민법에서도 이런 비슷한 용어 등이 나올 거예요. 한편 이 강행 규정에 대해서 임의 규정은 효력 자체는 좌지우지 되는데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으면 괜찮다는 의미에서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 그런 규정이다. 임의 규정. 그래서 문제 삼아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부적법하다라든지 효력이 무효라든지 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절차 이익권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부적법했고 무효였던 것이 문제되지 않게 된다는 의미에서 임의 규정이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이 절차 진행에 대한 이익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왜 이런 것을 뒀냐면 이것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라고 둔 게 아니라 그 의의를 이렇게 하려고 했다기보다는 거꾸로 이익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도 그냥 무사통과하겠다라는 취지가 더 세요. 그러니까 당사자한테 절차 이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막 보장해준다는 그런 규정을 둔 취지보다는 니네들이 문제 안 삼으면 그냥 가겠다라는 이의에 대한 포기 또는 이의에 대한 상실 이런 개념에서 의미를 더 갖게 된다. 그런데 아무리 당사자가 이것을 갖다가 포기하거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실시키는 데 대해서는 어떤 한계가 있냐면 151조 조문인데 강행규정이라 해서 규정이 반드시 지켜져야 되고
그것이 위반되면 안 되는 것조차까지를 이의에 의해서 이의를 안 했다고 상실시키거나 포기할 수 있게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는 여러분 민법에서도 그런 비슷한 용어가 나오는데 일단 효력에 관한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효력과 관계없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효력 규정과 훈시 규정이라는 대립되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훈시 규정은 그냥 가급적 권장사항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요. 안 지켜도 돼요. 예를 들어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2주일 이내 판결을 선고해라. 뭐 사건이 소가 제기된 다음에 5개월 이내 해라. 실제 3년씩 가고 안 지켜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너 잘못이냐? 뭐 이러지나 뭐 어떤 사실상의 잘못이겠지만 법적인 의미와 효력에 좌지우지되는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 것을 훈시 규정 내지는 직무상의 규정에 불과하다고 해요. 한편 이거와 대칭되는 개념 중에 효력 규정이 있어요. 효력 규정. 이거는 이제 잘못했으면 효력과 관계돼요. 그런데 그 효력 규정 속에서도 또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이 있어요. 효력 규정 속에서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그래서 이 책무권 내지는 절차 이익권과 관계되는 것은 임의 규정이에요. 임의라는 건 뭐예요? 당사자에 의해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유의 뉘앙스가 섞여 있잖아요. 임의. 그러니까 본인들이 당사자가 그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을 때 통과시킬 수 있는 의미가 임의 규정이고 반면 임의에 대칭되는 강행 규정은 어때요?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당사자가 괜찮다라는 취지의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괜찮은 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니까 그 효력 중에도 지켜져야 될 필요성이 세서 강행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고 임의 규정은 어느 정도 당사자에 의해서 그것이 잘 안 지켜진 것에 대해서 용납이 되고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냥 괜찮아지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을 임의 규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절차 이익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합니다. 그럼 어떤 게 임의 규정이냐, 어떤 게 강행 규정이냐는 그때 이제 소송법 우리가 배울 때 나오는 이해를 하면 되고 여기서 뭐 예도 나오고 있는데 그 예가 지금 모든 경우를 다 소송법의 예를 갖다 하나하나 찾으면서 한 건 아니고 거기 몇 가지 예를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는 그러한 주도에 있어서 이익권을 적절하게 행사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조문은 그런 적극적인 행사하는 것을 전제해서 준 것보다는 소극적으로 이익권을 상실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하는 개념을 더 의미 있게 설정한 규정이다 라고 이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절차의 진행에 대해서 또 본다면 기일의 지정, 아까 말했듯이 소송 지휘권의 내용으로 직권으로 진행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한테 기일을 통지해서 출석을 요구하는데 당사자가 통지를 받고 출석 요구했는데 불출석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나중에 이제 기일의 불출석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일의 실시에 있어서 속행되는 것 개념은 한번 이야기했는데 변론 기일이 열려서 변론 준비 절차에서 예컨대 쟁점이 정리됐다든지 해서 변론 기일을 집중적으로 한번 열어가지고 종결이 되면 제일 이상적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기 쉽지 않아요. 한 번만에 변론에서 마무리까지 종결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변론을 이제 속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2회차 변론 기일을 열고 그 다음에 또 속행되면 3회차 변론 기일을 열고 해서 변론이 종결이 되고 해서 판결이 선고되는 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요때 나오는 개념이 변론을 속행한다라는 개념이죠. 변론을 속행. 종결한다는 개념, 속행한다는 개념. 그 다음에 기일을 잡았다가 변경하는 거죠. 기일을 변경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이란 개념이 기일과 대칭돼서 쓰이는데요. 민법에서 배웠던 기일, 기간 그 용어하고 똑같이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기일 말고 기간에는 법정 기간과 이제 재정 기간이 있죠. 기간은 그러니까 특정한 날짜와 특정한 날짜 사이에 이 간격이 있는 개념이죠. 그 기간에는 법정 기간과 재정 기간이 있다라는 분류가 하나 있고 밑에 또 불변 기간과 통상 기간이라는
이 구별 개념이 있고 이렇게 해서 교과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념만 일단 익히면 돼요. 조문에 나온 개념 등만 익히면 돼요. 무슨 이론이 심오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개념을 익히면 되는데 법정기간, 재정기간은 그 한자 뉘앙스에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돼요. 법정기간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재정기간은 재판에 의해서 법원이 그때 재판에 의해서 언제까지 해라. 예컨대 보정을 명할 때 일주일 이내에 보정하라 라고 했을 때는 그 재판에 의해서 보정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니까 재정기간이고, 그 다음에 법정기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2주일 이내 조문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뭐 이런 것이, 만약 항소 같은 거 2주일 이내 하라든지 뭐 이런 거죠. 한편 그렇게 법률의 규정에 의한 거냐 재판에 의해서 정하느냐의 구별 말고 또 한편 카테고리 분류는 불변기간과 통상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불변은 조금 일반 사람들한테는 이런 용어 쓰면 어려운데, 여러분들 지금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는데 그냥 그대로예요. 바꿀 수 없다예요. 그래서 바꿀 수 없다. 신축이 불가능하다. 신, 늘릴 신, 축, 줄이는 것, 늘리거나 줄이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의미의 불변기간이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상소기간이에요. 상소기간. 송달받은 때부터, 민사사건에서는 판결이 송달된 때로부터 2주간의 상소기간이 불변기간인데 늘리거나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주에 대해서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어요. 그 자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거와 대칭되는 게 통상기간인데, 불변기간에 대해서는 이런 개념이 나오네요. 한번 우리가 나왔는데 173조에 추후보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추후보완,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어디서 이런 거 우리가 한 번쯤 봤냐면 판결이 확정됐어요. 상소기간을 놓쳐서 2주간을 놓쳐서 확정이 됐어요. 만약 2주간 이내에 불만이 있어서 상소를 했으면 확정이 차단돼요. 상소를 했을 때 나중에 가서 상소 제기의 효력에 확정이 차단된다는 용어가 나와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판결이 확정되는 게 차단, 잘린다 이런 의미예요. 확정이 차단된다 이런 말이니까. 그러니까 항소를 함으로써 확정될 뻔한 게 확정이 차단돼서 제2차전이 열린다. 항소에 의해서 제2차전이 열린다. 이럴 때 쓰는 개념이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한자 뉘앙스가 이해될 거예요. 그래서 상소 제기의 효력 중에 중요한 게 판결이 확정되는 것을 차단한다 해서 확정 차단의 효력인데, 그때 2주간의 이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스스로 항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못 지켰을 때, 자기 기책 사유가 없을 때에 대해서 173조가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상소기간을 2주간을 지킴에 대해서 자기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2주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추후보완을 할 수 있다. 상소라는, 즉 항소를 추후보완해서 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설명한 바 있는데, 불변기간은 신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주가 지났는데 그 2주가 지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나타내서 추후보완을 하는 경우가 나와요. 그러면 공시송달이라는, 좀 이따 다시 배우고 앞에서도 한두 번 나왔던 용어인 송달 중에 부득이해서 이제 공시만 하고 나타내고, 지금 인터넷 게시판에 공시되죠. 그래서 공시를 해주고 송달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은 본인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자기한테 공시 송달되고 있는 예컨대 판결문이 있었다라는 것을 캐치하는 게 공시로서 부득이 송달을 교부하는 게 원칙인데, 교부하려고 가서 찾아서 전달해 주려는 주소가 파악하는데 결국 실패해서 결국 일정한 요건하에 공시적인 의미로만 교부한 것을 대체해서 송달됐다고 보려고 하는 그것에 있어서 본인이 송달 사실을 캐치하는 게 거의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랬을 때 공시송달 받게 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추후보완을 신청해봄직은한데 100% 이퀄은 아니에요. 공시송달이 됐다라고 해서 100%
추후 보완으로 끌어갈 수 있는 건 아닌데 상당한 거는 공시송달이 되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가 기책 사유 없이 반대편이 뭐 자기 이쪽 지금 주소를 잘 찾지 못한 어떤 상황 때문에 공시송달이 허가돼서 공시송달이 됐으리라고 보이지만 하여튼 자기 입장에서는 자기는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고 왜 그렇게 된지 모르겠다. 나는 어디서 잘 있었었는데 왜 그랬느냐. 뭐 그때 주소를 내가 이제 뭐 잠수를 타서 뭐 주민등록이 뭐 말소를 됐다든지 이런 사유에 있어서 그럼 과연 기책사유가 있냐 없냐를 따져봐서 100% 이퀄로 취급할 건 아니지만 상당수 공시송달된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는 책임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주장해서 추후 보완을 해서 이제라도 2주가 형식적으로는 지나서 확정이 됐다라는 것을 다시 깨고서 추후 보완으로서 항소를 추후 보완 항소를 하는 이런 것을 종종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지나가는 말로 판결이 확정이 되면 일단 당사자의 관계는 그 판결 내용대로 결정이 되는데 이 판결 내용에 불만이 있는 사람이 깨기 위해서는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재심 사유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상소기간 놓친 데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추후 보완으로 상소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할 때 한번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불변기간에 대해서 부가기간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아까 불변기간은 한자 뉘앙스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 신축이 불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딱 상소기간 2주간 줬으면 그냥 법원이 그것을 갖다 1주 뭐로 줄여준다든지 3주로 늘릴 수가 없어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거는 있어요. 부가를 해요. 특별한 어떤 원격지에 살아서 항소를 하는 게 2주만으로는 쉽지 않겠다라고 했을 때 좀 더 기간을 늘려준다라고 할 때의 부가인데 그게 좀 아까 신축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늘릴 신호고 뭐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거 아닌가 싶은데 교과서적으로는 신축이 불가능하다, 늘리는 건 불가능하다 하면서 한편 부가해서 부가 기간을 설정해 주기도 한다라는 건데 뭐 하여튼 잘 이해해 보세요. 나는 판결문에서 그런 거 본 적도 없는데 부가 기간은 본 적도 없는데 이번 민사소송법 학회 때 내가 애플하고 삼성 소송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건을 보니까 난 처음 봤어요. 부가기간이라는 걸 나도 이렇게 말을 하다가 뭐 그냥 그렇게만 얘기했는데 애플이 일본 써는 애플이 졌어요. 애플이 삼성한테 특허권 침해에 대해서 여러분이 특허권 중에 특허 자체의 유효무효 뭐 심사 특허 자체를 등록했던 것이 뭐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무슨 특허냐, 신규성이 있냐, 독창성이 있냐, 뭐 내가 그거 본 땄다고 하는데 그 자체가 특허로서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뭐 여러분 지금 뭐 보면 예컨대 일반 사람들은 이 디자인도 뭐 그럼 무슨 뭐 핸드폰을 뭐 세모로 신문에 보니까 세모로 만드냐, 다 네모나게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데 문제는 그 본뜬 게 뭐 그 곡면 각도까지 똑같다 뭐 이런 게 지금 논점이 되는데 일본서는 그게 된 건 아니고 뭐냐면 동기화라고 그래서 그거예요. 컴퓨터 거랑 이쪽 핸드폰 거랑 이제 일치시키면서 왜 똑같은 파일이 있으면 굳이 다시 또 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이미 있는 거다라고 밝혀줄 때 그걸 어떻게 구별해서 똑같은 거냐라고 하는 건 뭘 가지고 애플 측이 삼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싸움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나온 건 애플 측이 삼성에 대해서 그런 특허를 침해했다고 하는데 삼성 거는 파일 이름하고 파일 분량 갖고 이 똑같은 걸 잡아낸다라는 거죠. 파일 뭔가 내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조금 이게 잡아내는 게 하나쯤 뭐 다른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라는데 특허 침해 자체의 일본서는 1억 엔인가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갔는데 여러분이 특허에 대해서는 그런 것까지 다 사실은 민사법에서 해주는데 특허 자체의 유무효는 특허법원서 특허심판원 단계를 거쳐서 고등법원급인 특허법원이 이제 다루고 물론 이제 3심에 해당하는 일반 민사사건에서의 3심에 해당하는 대법원이 그 특허법원에 대한 상고사건을 하는 이런 체제인데 침해소송 자체는 다시 일반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법원이 관할을 해요. 일반 법원이. 그래서 이제 소송대리부분서도 조금 나오는 얘기인데
변호사 대리 원칙에 대해서 지금 하나 현안이 됐던 게 뭐가 있어요? 변호사 대리 원칙에서 특허 관련해서 지금 내가 얘기하려는 건 변리사가 침해 소송에 대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변호사법은 변호사 아닌 자는 대리를 할 수 없다는데 변리사법 등에는 할 수 있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럼 그간에 변리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건 뭐냐? 특허 자체 유무에 대한, 예컨대 특허법원에서의 특허 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 소송은 행정소송적인 측면으로서 특허법원이 다루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에 대한 사건으로서 변리사가 대리인이 될 수 있는데, 특허 침해를 둘러싼 손해배상 사건은 일반 민사법원이 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리사가 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변리사가 왜 대리권이 없냐라고 싸움이 되고, 급기야 한 달 전인가는 헌법재판소에서 변리사에게 대리권이 없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해서 변리사 측이 헌법재판을 걸은 것에 대해서 받아주지 않은 이런 사건이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현안으로, 과거에도 있었는데 드디어 헌법재판소까지 변리사 측이 소송을 내서 지금 판단이 나왔던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한편 다시 돌아와서 일본에서 그 특허 침해가 있었다라고 삼성에 대해서 애플이 냈는데, 그 동기화의 특허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삼성이 동기화시키는 건 뭔가 애플 거보다는 조금 하나 더 뭔가 특이한 게 더 가미돼서, 예컨대 불량인가 뭐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게 하나 애플 거보다는 좀 다른 요소가 있어서 똑같다고 볼 수 없다 막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애플이 낸 사건이 기각되면서 이제 일본서는 삼성이 막아낸 듯한 것은 그 동기화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는 그렇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특별히 특이하게 부과기간을 설정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애플 측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애플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으니까 애플 측의 항소 때문에 부과기간을 2주 더 줬더라고요. 2주를 더 줘가지고, 그래서 8월 31일 날 판결이 났는데, 그러면 이게 송달된 게 예컨대 8월 31일이니까 송달된 게 뭐 한 1, 2주일 사이에 보내졌다면 한 9월 중순쯤에 송달됐을 거고, 한 9월 말쯤이면 항소 기간이 도가에서 가타부타 항소를 하든지 그때까지, 아니면 그대로 확정됐는지 내가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번 발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이하게 나 처음 봤어요. 판결문에 부과 기간이 달려 있고, 그래서 10월 15일 날 항소를 했더라고요. 이번 그러니까 애플이 진 것에 대한 것의 항소가 됐어요. 그래서 10월 15일. 근데 날짜는 2주가 뭐 송달된 날짜를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판결 선고일이 8월 31일이고 한 9월 중순쯤에 송달됐다고 치면 한 9월 말까지는 항소가 됐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추적을 했는데, 불가 기간이 있었고 드디어 10월 15일인가에 보니까 항소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끝날 것 같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는 동기화에 관한 특허에 대한 침해 소송에 대한 판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의원이 발표 때문에 추적하다 보니까 부과기간이, 내가 판결문을 많이는 안 봤지만 그래도 여태 본 판결문에 부과기간이 있는 건 처음 한 번도 못 봤는데, 일본서의 애플과 삼성 사건의 그 특허 침해 민사 사건에서의 1억 원의 N의 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부과기간이 거기에 있는 게 처음 우연히 보다가 특이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개념 등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송달로 넘어가면, 이제 판결문이 송달되면 이제 항소를 한다. 이럴 때 이제 송달 얘기했고, 또 처음에 답변서에 있어서 소장 부분이 송달된 때부터 이제 30일 이내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럴 때 송달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아까도 얘기했고, 또는 그때 얘기했던 공시송달 이야기를 했고, 공시송달 이야기 하다가 이제 원래는 교부송달이 원칙이다 이야기했고, 한편 교부송달이 원칙이고 그 방법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하는 송달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식의 당사자한테 송달을 시키는, 그래서 미국 사건은 당사자가 직접 당사자끼리 송달을 하는 건데, 우리는 법원이 이제 개입을 해서 법원을 통해서
송달을 한다. 그래서 송달료를 예납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등기 우편료에 해당하는 것 플러스 이제 일반 우리가 우편물 보낼 때 등기 우편 플러스 법원에서 송달하는 거 더 얼마가 계산돼서 예납이라는 것은 보통 뭐 10회분인가 20회분을 이제 예납을 해요. 그러다 나중에 돌려줘요. 다 쓰지 못했으면. 그러니까 소송을 한 번 하면 사건 소액 사건은 뭐 한 10번, 제대로 된 사건은 뭐 원피고 2명씩이면 뭐 한 20번 그거를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찾아봐야겠지만 그런 정도로 미리 내요. 한 번당 한 3천 얼마씩 내서 해서 뭐 10회분, 20회분을 미리 예납을 해요. 그 다음에 쓰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계좌 적어놓은 곳에 들어와요. 그래서 송달에 대한 것이 재판권의 행사로서 직권으로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방식은 교부송달, 우편송달, 공시송달이 있다. 교부송달은 직접 건네주는 건데 법원 사무관이 사실은 직접 건네줘야 돼요. 그래서 법정에 당사자가 있을 때는 직접 건네주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은 결국 법원 사무관이 직접 건네주기 위해서 그 주소지 같은데 수령인의 그 받을 장소에 가는 것을 전제로 직접 건네준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결국 우편집배원이 등기 우편 비슷하게 어떤 직권으로 이제 교부송달하는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편집배원이 이용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 그 교부송달의 다음 방법으로 우편송달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그야말로 등기 우편으로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교부송달은 법원 사무관이 건네주어야 되는 것을 우편집배원이 대행하는 비슷한 체제고 그 다음에 우편송달은 우리가 일반 우편으로 보내듯이 등기 우편으로 보내고 그 경우는 더더욱 발신주의예요. 그냥 보내버리면 그 효력이 발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편송달이 교부송달 다음에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우편송달조차도 주소가 파악됐다는 전제인데 주소가 뭐 끝끝내 추적하면서 어디서부터 끊기면서 도저히 이 송달을 못한다라는 상황에 있어서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공시송달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시송달을 하는 건데 과거의 공시송달은 그 송달할 서류를 법원 사무관이 갖고 있고 법원 게시판에 공시하는 건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에 대법원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보면 공시송달 사이트에서 이렇게 뜨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송달인데 아마 대법원 사이트 가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실명으로 되어 있네요. 건물 철거 사건에 근데 하나 복사해 갖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서류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공시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법원 사무관이 이렇게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본 공시송달은 요때 송달된 것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고 있네요. 2주 뒤에 효력이 발생한다. 첫 번째 공시송달은 그 뒤부터는 동일한테는 이제 2주도 주지 않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기일기간 송달, 이 직권적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소송 지휘에 의해서 되는 부분에서 특수하게 우리가 알아둘 개념이 기일기간 송달이 있기 때문에 2-73에서 나오는데 이건 민법에서 배운 그 개념 그대로 이해하면 돼요. 기일기간, 기일은 특정한 날이고 기간은 이 간격이죠. 간격의 개념이죠. 기간 중에서 중요한 거, 기일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개념만 우리가 체크하면 돼요. 기일에서는 변론기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나오는 용어죠. 그래서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이제 출석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는데 만약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등등이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져요. 그래서 그런 변론기일 이러한 기일은 법원이 직권으로 기일을 잡는 거죠. 당사자가 결석할 수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결석하는 거 말고 좀 바꿔달라고 기일을 좀 바꿔달라. 내가 특정하게 지금 법원이 직권으로 이제 기일 같은 것을 잡는데 당사자가 기일을 변경을 요청한다는 개념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에 의해서 반드시 변경되는 건 아니죠. 왜? 이런 거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니까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오면 가타부타 법원이 판단하는데 내가 당사자의 기일을 첫날 변론기일 잡을 때는
소장이 제출되고 답변서가 제출되고 해서 첫날 변론기일은 당사자 사정없이 법원이 사건이 접수돼서 자기네 어떤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잡았으니까 첫날 변론기일은 당사자끼리 동의한다든지 해오면 바꿔주는데 이제 첫날 변론기일 잡혔을 때부터 그 다음에 마무리가 안 되고 종결이 안 되고 속행기일이 잡힐 때는 그 변론기일에서 속행되는 기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기일부터는 잘 바꾸는 데에서 그렇게 뭐 함부로는 안 하고 조금 엄격하게 해요. 그렇지만 첫 번째 변론 기일은 그래도 당사자 합의 등이 있다면 가능해요. 그래서 2-77면 부분의 일 변경 요건을 보면 첫 변론 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끼리 오케이 하면 바꿔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속행 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정된다. 즉 당사자끼리 괜찮다고 해도 안 된다. 이런 식의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기일에 그럼 정 못 가면 어떻게 하냐? 기일에 결석이 돼요. 기일에 결석되면 지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수하지는 않고 뭔가 기일에 결석했을 때 처리하는 제도를 두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기일에서 중요한 것은 기일의 해태. 해태라는 말이 좀 어렵죠? 게을리한 것인데 결국은 결석한 경우죠. 결석한 경우인데 그게 나중에 설명하게 된다. 그 다음에 기간에 대한 설명은 이제 일정한 간격이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게 우리가 앞에서 나온 상수입니다. 상소, 상고, 송달 받은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상소해야 된다. 요 기간이 중요하죠. 상수기간. 그 다음에 이러한 상소기간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가 불변기간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불변. 불변이라는 것은 느리거나 줄일 수 없어요. 2주에 대해서 딱 부여된 거지. 나 좀 늘려주세요. 3주 만에 하겠어요. 또는 나 줄여서 1주 만에 해라. 라고 할 수 없어요.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불변. 그러면 그걸 2주를 못 지키고 한 3주 만에 밖에 못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어떠냐. 그것은 불변이니까 2주는 못 지키는 건데 그 못 지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사유가 있을 때 그 경우에 그 추후 보완이라고 해서 상소를 할 2주일 기간을 못 지켰을 때 상소를 추후 보완해서 뒤늦게 할 수 있는 게 추후 보완이라서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추후 보완이라는 개념을 설정하고 있지 그것을 2주를 뭐 3주로 늘려준다든지 5주로 만들어준다든지는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변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야 돼요. 늘려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어요. 2주를 지켜야 되는데 불변 기간으로서 상소 기간은 나중에 2주를 못 지킨 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못했어요. 뭔가. 그랬을 때 추후 보완을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송달 중에 뭐 하나 가르쳐줬어요? 공시송달이라는 걸 가르쳤는데 그럼 기일의 통지라든지 판결문이 송달된 때부터 2주를 지키기 위해서 그 송달된 기준 시점에 자기가 딱 받고 나서 억울하면 2주일 이내에 상소를 하라고 설정해진 기간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공시송달의 경우는 못 지키는데 그냥 후딱 2주 지나갈 수도 있겠죠. 뭐 인터넷 홈페이지라든지 법원 게시판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눈치채지 못한 척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공시송달 이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서 100%이지는 않지만 공시송달 같은 경우는 그런 사유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송달인 경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이꼴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 사람이 공시송달된 상황에서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주장될 수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서 2주간을 지키지 못했다 해서 추후 보완. 그래서 자기한테 판결문이 송달된 것을 안 때부터 2주 이내에 하면 돼요. 2주 이내에 하면 그렇게 해서 추후 보완을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있다. 그래서 기일 기간 설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송달 중에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조금씩 얘기했어요. 직접 건네주는 교부 송달이 원칙인데 상황에 따라서 공시 송달로 가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했죠. 그렇지만 이 송달로서의 기능이 공시 송달의 경우에는 약간 기능이 미비하니까 여러 가지 공시 송달 때문에 나오는 문제가 우리가 앞에서 답변서 제출을 위해서도 예외를 인정한 경우가 있었고 지금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으로서
있어서 기간을 못 지킨 데 대해서도 뭔가 공시송달의 경우는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이렇게 해서 송달까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일, 기간, 송달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차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대해서 절차의 정지 얘기가 나오네요. 이것도 한번 당사자의 사망에서 한번 나왔던 중단의 개념이 나왔던 바가 있는데요. 이제 절차 진행을 함에 있어서 쌍방 심리주의라든지 적정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절차에 있어서 심리의 진행에 있어서 그런 원리가 이제 규제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쌍방 심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양당사자가 자기의 변명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아야 되는데 그게 적정 절차라는 그런 쌍방 심리의 그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 예컨대 진행하다 보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개념이 정지라는 개념으로 중단과 중지라는 정지라는 개념 속에 절차의 정지라는 개념 속에 중단과 중지라는 개념이 있죠. 중단과 중지는 이런 거를 일단 구별하세요. 천재지변 같은 게 일어나서 진행할 수 없을 때는 중지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다음에 중단은 이제 제일 대표적인 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진행 중에. 법인의 경우는 사망에 해당하는 게 뭐겠어요? 소멸. 그러니까 흡수합병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소멸되는 경우를 상정해 보면 되겠죠. 사망에 해당하는 게.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연인의 경우는 소송 능력이 상실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 당사자의 싸움에서 한 편이 한정치산이나 금치산 선고를 받으면 우리가 소송 무능력자에 대해서 누가 절차 진행을 해야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 절차 진행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대립 당사자가 자기 변명을 펼치는 상황에서 소송 능력이 없게 되니까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법정 대리인이 등장해야 되고 그래서 절차를 일단은 중단시키고 법정 대리인이 수계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절차가 중단될 사유가 233조 이하에서 마련되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당사자의 사망이죠. 대립 당사자가 이제 소송에서 자기 변명을 펼치는데 한 편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한편 233조의 사망에 대해서 중단 사유로 규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238조에 가서 보면 그 사망 당사자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등의 규정이 있어요. 한번 본 바가 있는 규정인데 왜 예외로 하느냐.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소송 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사망자에 대해서 대리인이 있으니까 이 대리인이 자기 변명을 펼칠 쌍방 심리에 있어서 사망했더라도 대리인이 해준다라는 개념으로 굳이 중단시키지 않는다라는 취지예요. 238조가. 그럼 또 그것을 알아야 돼요. 95조에 가서 소송 대리인에 관한 조문에 있어서의 87조 이하 중에 95조를 가서 보면 변호사 선임되어 있는 소송 대리에 있어서는 민법으로 치면 법정 대리, 임의 대리 개념이 이쪽에서는 법정 대리, 소송 대리로 볼 수 있는데 민법에서는 본인이 사망하면 임의 대리의 관계가 종료를 해요. 민법에서 보면 민법 128조인가 뭐 이런데 그다음에 그때도 한번 얘기했듯이 변호사를 선임하느냐 부분과 관련돼서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민법에서의 임의 대리는 종료를 하는 데 대해서 95조를 보면 그 민법의 임의 대리에 해당하는 이 소송 대리인의 대리 관계는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95조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95조와 다시 돌아와서 238조를 결부시켜서 본다면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되냐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95조에 의해서 소송법에서는 변호사 대리의 원칙상 소송 대리인은 변호사 자격자를 전제로 하니까 대리권을 소멸한다라는 민법처럼의 처리를 하지 않고 불소멸한다라는 특칙으로서 95조가 규율되어 있어요. 그럼 한편 238조가 불소멸하니까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에서
죽은 자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데 대해서 신뢰를 그대로 유지해서 싸운다라고 보면 되는 거니까 상속인으로 당사자는 바뀌는 거지만 대리인이 그대로 종료되지 않고 소송 대리권이 유효하다라는 전제하에 238조가 중단시키지 않고 있어요. 절차적으로는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X, Y라는 소송 도중에 만약에 Y가 소송 도중에 사망했으면 이게 이혼 소송 등의 어떤 재산법적인 관계가 아닌 사건이라면 그 자식이 수기한다 이런 개념도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산적인 관계는 상속이 돼서 수기한다는 개념으로 가지만 이게 가족법적인 관계의 사건, 근데 대표적인 이혼 사건을 생각해 본다면 그 경우는 그냥 소송이 종료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혼은 뭐예요? 부부간의 혼인관계를 해소하려고 하는데 사망을 함으로써 한 측이 사망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관계의 싸움을 더 벌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절차는 마무리하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쓰이는 용어가 법원이 원고 손을 들어준다든지 또는 피고 손을 들어준다든지 아니면 절차를 중단시킨다든지 이 상황이 아닌 상태에서 어떻게 시키냐 마무리 소송 종료 선언을 해요. 소송 종료 선언 판결 비슷한 느낌이에요. 판결 비슷한데 무슨 판결에 가깝냐면 본안 판결이라기보다는 소송 요건에 대한 부적법 각하적인 소송 판결 비슷한 류의 소송 종료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원고 손을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원고를 기각시키는 것도 아니고 절차 진행은 그냥 마무리하겠다라는 본안의 판단에 앞서서 소송 판결 비슷한 뉘앙스로 이해하는 그런 소송 종료 선언을 하게 돼요. 그런데 재산권적인 것은 소송이 마무리되는 게 아니라 실체법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속이 일어나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상속이 일어나니까 상속인이 절차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뭔가 하여튼 다 덤태기를 쓴다는 전제로 본다면 재산법적인 관계는 상속인이 주체로 등장을 해야 돼요. 상속인이 주체로 등장하기 위한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인이 수기할 틈을 주기 위해서 절차 진행을 일단 중단시킨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죽은 자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다라면 굳이 중단시키지 않고 그냥 계속 진행, 원래의 절차 진행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을 하면 되고 다만 당사자는 사망자로부터 그 아들인 상속인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당사자가 변경이 일어났지만 절차는 중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단계로 생각해 보세요.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당사자는 변경된다. 누구로? 상속인으로. 그다음에 변호사가 없다면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 중단된다. 그럼 절차가 중단됐던 게 어떻게 되느냐? 상속인이 수기한다. 이런 어떤 당사자의 변경 측면과 절차 진행 측면을 분리해서 그러니까 굳이 분리 안 해도 이해되면 되는데 일단 이해를 하려면 분리해서 이해를 해보면 좀 더 쉽게 다가가요. 그래서 분리해서 이해해야 되는데 그럼 당사자가 바뀌는 단계의 그 용어가 당사자 변경인데 좀 아까 같이 상속 같은 것은 당연히 승계가 일어난다라고 그래서 당연승계라는 개념을 써요. 당사자 변경에서 당연승계.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사자명의 소송이라고 배웠던 거는 지금 2단계가 아니라 애초에 사망을 했는데 그 아들로 소송 도중에 바꾸는 것은 지금 잘 사는 어떤 당사자가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와 상황은 대충 시점만 이렇게 왼쪽으로 끌고 갔지 비슷한 거 아니냐 해서 사자명의 소송에 있어서 이 당연승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려는 그런 학설이 있어요.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은 거기에 가서 보면 사자명의 소송에 당연승계 규정을 유추 적용하려고 그래요. 왜 유추 적용이라는 얘기를 하냐면 당연승계는 소송 도중에 사망하고 상속인이 수기한다는 개념인데 우리가 배우는 이른바 사자명의 소송은 애초에 죽었는데 만연히 죽은 자 이름으로 당사자를 삼았기 때문에 소송 도중에 죽은 경우는 아니지만 그런 원리를 거기에 끌어써서 한번 적용하면 우리가 곤혹스러웠던 표시정정을 할 거냐 피고의 경정을 할 거냐의 부분에서 곤혹스러웠던 점을 한번 해결해 보려는 시도가
당연승계를 유추 적용한다라는 그런 어떤 이론도 거기에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는데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사자 명의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의 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으로 한다라는 게 실무적인 입장이다까지는 또 몇 번 반복돼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 국면은 그런 사자의 명의로 소송이 된 경우가 아니라 소송 도중에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한 설명인데 이때 중단이 되고 상속인이 수계를 한다라는 것이죠. 한편 소송 능력이 상실됐다라는 상황도 중단 사유라고 내가 얘기했는데 소송 능력이 상실됐을 때는 아까 당사자가 바뀌느냐와 절차가 중단되느냐를 이원적으로 구별해서 이해하라고 했을 때 이 경우도 그렇게 이원적으로 구별해서 보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잘 보세요. 당사자가 뭔가 금치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당사자의 변경은 있냐 없냐에서 요번은 당사자 변경은 오히려 없어요. 당사자는 그 사람이에요. 당사자는. 그런데 절차는 중단되고 누가 수기하느냐? 법정 대리인이 수기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잘 보세요. 당사자가 그 금치산이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법정 대리인으로 바뀌는 건 아니에요. 그 경우는 당사자는 그대로 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능력이 좀 떨어지게 됐어요. 금치산 선고 내지는 한정치산 선고를 받아서 능력이 무능력으로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필할 법정 대리인 등장해서 수계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중단과 수계라는 개념은 있지만 당사자는 변경되는 건 아니에요. 그 케이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절차의 중단과 수계와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이원적으로 일단 생각은 하라. 왜냐하면 지금 소송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당사자의 변경이 있지는 않지만 절차는 중단되고 법정 대리인이 수계해야 한다는 개념은 등장한다. 그랬을 때 본다면 이원적으로 당사자가 바뀌느냐 국면과 절차를 중단하고 수계하는 국면이 이원적으로 이해하는 게 확연히 드러나요. 만약에 사망한 경우는 뭐예요? 당사자도 바뀌는 거고 절차도 중단되고 수계되지만 그 경우는 이쪽 당사자의 변경 측면과 이쪽 절차의 중단 수계가 양쪽에 다 영향을 주는 상황인 것이고 지금 소송 능력의 경우는 당사자 변경에는 변동이 없고 절차의 중단 수계만 일어난다라고 봤을 때 절차의 중단 수계와 당사자 변경은 일단 별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사자 변경에 대한 것은 어떤 소송 승계라든지 피고의 경정이라든지의 조문은 있지만 이 절차의 중단 수계처럼 딱 조문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다. 절차의 중단 수계를 통해서 당사자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설명도 같이 하지만 이때의 조문은 233조 이하는 당사자 변경에 관한 조문이 아니라 절차를 중단하고 이어받을 사람이 수계해야 한다라는 그런 조문이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래서 아울러 다만 이 중단 수계 때문에 당사자의 변경이라는 이런 상황도 우리가 같이 거론하게 된다. 다만 그것은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한 설명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됐고요.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러한 절차 진행에 관한 측면에서 나올 수 있는 개념 등을 익혔고 그 자체는 크게 이론적인 뭔가 대립등이 있으면서 하는 부분보다는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하고 하는 정도에서 익혀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도를 오늘 쭉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당사자와 법원의 역할 분담에서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다음에 절차 진행에 대한 직권 진행주의의 카테고리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이해하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수고했어요.